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 시간에는 부동산 경제론. 자, 지난 시간까지 부동산학의 기초 이론, 총론 부분 중심으로 설명드렸죠. 거기 핵심이 이제 부동산학이 어떤 학문이냐. 그래서 부동산학의 정의와 성격 중심으로, 그리고 토지 용어들, 기본적인 용어들이죠. 그리고 부동산의 개념, 특히 이제 복합 개념 측면에서 법률적 개념, 경제적 개념, 기술적 개념 중심으로 쭉 설명드렸고, 그리고 이제 부동산의 특성, 특히 토지 특성과 건물 특성 구분하되, 건물 특성은 큰 의미가 없고 토지 특성이 핵심이 되면서 특히 자연적 특성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각각의 특성들로 인한 파생 원리들, 아주 출제빈도 높죠. 그거 중심으로 설명드렸고, 나머지 이제 부동산 활동과 현상에 대한 기본 원리들을 설명드렸거든요. 자, 이것이 이제 총론의 기초가 되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부동산 경제론 배울 텐데, 자, 그러면 먼저 이제 부동산 경제 했는데, 자, 경제 활동은 뭔가요? 경제 활동은 사고, 팔고, 즉 사고, 파는 활동이죠. 이것이 바로 경제 활동. 그럼 그랬을 때 이제 그 사는 쪽의 입장의 원리가 설명돼야 되죠. 이것이 수요이론. 그리고 파는 쪽의 입장의 원리가 설명돼야 되죠. 이것이 공급이론. 이렇게 해서 이제 경제이론의 가장 핵심은 바로 수요, 공급이론. 그래요. 자, 보통 경제이론 했을 때 경제활동의 주체, 자, 경제활동은 사고, 팔고 하는 활동인데, 그 사는 쪽의 입장이 바로 수요. 그래서 경제활동의 주체는 당연히 사는 쪽, 즉 소비자, 수요자가 되는 것이고, 파는 쪽, 즉 생산자, 이것이 공급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는 쪽과 파는 쪽에 서로 눈치 싸움 하면서 경쟁을 통해서 서로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격이 결정되고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경제활동인데, 문제는 이렇게 사는 쪽과 파는 쪽을 자유롭게 놔두면서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가격이 형성되면 좋은데, 이게 이제 제대로 안 되면서 서로 어때요? 불균형 상태가 되면서 어떻습니까? 정확한 균형이 형성되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너무 과다 생산된다든지 아니면 너무 과소 생산돼서 재고가 부족하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누가 개입하고, 그렇죠? 정부가 개입하거든요. 그래서 경제활동의 주체는 크게 소비자인 가게, 그다음에 생산자인 기업, 그리고 정부,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일반적인 경제활동에서 가장 핵심은 바로 소비자 입장의 가게, 즉 수요이론, 공급자 입장의 생산자 입장이죠. 생산 입장의 기업, 이것이 바로 공급이론에서 핵심은 바로 수요, 공급이론으로 정리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랬을 때 사는 쪽 입장의 원리가 수요이론인데, 그 수요이론의 전체적인 흐름을 지금부터 확인해 보십니다. 자, 그러면 교재를 보시니까 82페이지 부동산의 수요해서 수요이론 하면서 수요의 개념 그랬네. 거기 보시니까, 자, 수요 영어로 쓰면 디맨드 그랬죠. 수요란 소비자들이 일정한 기간 동안에 어떤 재화의 가격 수준에서 그 상품 또는 재화를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를 말한다. 그리고 수요량이란 어쩌고저쩌고 쭉 설명되어 있는데, 자, 이거 암기하는 거 아니고 원리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접근하시면 돼요. 자, 수요는 거기 개념을 보니까 일정한 기간 동안에 어떤 재화의 가격 수준에 대응해서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 즉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양, 이것을 수요라고 한다. 그럼 결국은 사는 쪽 입장이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수요에다가는 여기다가 사는 쪽 해놓으면 더 훨씬 이해가 쉬워지세요. 사는 쪽 입장. 자, 수요 공급하면 일단 어때요? 어려움이 느껴지는데, 일단 원리만 먼저 확인하고 실제 시험에 출제하는 흐름은 어떻게 되는 거는 것은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먼저 수요는 사는 쪽 입장인데, 그 개념을 쭉 보니까 일정한 기간 동안에 그랬거든요. 처음에 보니까. 그래서 일정한 기간 동안에, 이 말은 일반적으로 수요는 일정한 기간 단위로 파악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기간 단위로 파악되는 유량 개념이다. 그래요. 일정한 기간 동안에 해서 기간 단위로 파악되는 유량 개념이다. 자, 유량과 대비되는 것이 저량 그러는데, 그 유량과 저량의 개념 구분은 뒤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 테니까, 일단 여기에서는 일정한 수요는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파악된다는 의미에서 유량 개념이다. 거기까지만 딱 정리해 두시고, 두 번째는, 자, 일정한 기간 동안에 어떤 재화의 가격 수준에 대응해서 구매자가 구매하려는, 이 말은 이미 구매한 거 아니면 구매하려고 의도하는 거,
즉 의도만 있죠. 이미 구매한 것이 아니고 구매하려는 의도만 있다는 의미에서 사전적 개념이에요. 이미 저지른 것이 아니라 의도만 있다는 의미에서 사전적 개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자 일정한 기간 동안의 유란 개념이고 그 다음에 구매자가 구매하려고 의도하는 해서 사전적 개념이고 그리고 이제 상품과 재화의 서비스의 양 이렇게 해서 이제 수요의 개념이 쭉 파악되는데 자 그러면 수요는 일정한 기간 단위로 파악되는 유란 개념이고 또 실제 구매한 것이 아니라 의도하는 사전적 개념이다. 이게 가장 핵심. 물론 다른 것도 있긴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 두 가지로 정리해서 확인하시면 되고 핵심적인 논점은 뭐다? 사는 쪽 입장의 원리가 된다. 사는 쪽 입장의 원리가 된다. 그리고 구매하고자 의도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양을 의미한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수요의 기본적인 개념 확인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또 한 가지는 자, 의도는 있는데 의도만 있다고 어때요? 의도만 있다고 하더라도 사고자 하는 구매력이 살 수 있는 구매력이 없으면 한마디로 돈이 없으면 시장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구매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즉 구매 능력이 확보돼야 돼요. 이걸 구매력 있는 수요 이걸 간단하게 표현하면 유효 수요 그래요. 즉 구매력이 있는 수요. 구매력이 없으면 시장 참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구매력이 있는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유효 수요를 의미한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수요의 기본적인 개념들, 유효 수요는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 빠졌었는데 굳이 추가한다면 여기까지 포함되지만 가장 핵심은 유란 개념이고 그리고 구매하려고 의도하는 사전적 개념이다.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 자, 그러면 수요의 개념은 그래서 사는 쪽 입장의 원리를 설명하는 것인데 문제는 그러면 이어나오는 것이 수요 함수라는 것이 있거든요. 함수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또 수학적인 고등수학처럼 느끼면서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데 그러지 말고 풀어서 의미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함수식으로 표현한 것뿐인데 이것을 읽어내시기만 하시면 되거든요. X라는 재화의 디맨드는 뭡니까? 수요죠. 수요 quantity 양은 해서 X라는 재화의 수요량은 F는 함수기요. 함수관계에 있다. 무엇과 함수관계에 있냐?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과 함수관계에 있다. 즉 가격이나 인구나 소득이나 기호 또 관련적 가격 기타 등등등 여러 가지 요인들과 함수관계에 있다. 이렇게 표현되는데 그러면 이제 어려워지지 않은 게 풀어서 확인하시면 돼요. 풀어서 어떻게 풀어서 확인하시냐? X라는 재화의 수요량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결정된다. 즉 수요량을 결정한 요인들은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 자 보세요. 가격이 변하면 어때요? 수요량이 변하잖아요. 가격이 비싸면 안 사고 싸면 사고 그러니까 또 인구가 변하면 수요량이 변하고 아니면 소득이 변하면 수요량이 변하고 이렇게 해서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요인들이 이러한 것들이 있다 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의미만 해석하시면 돼요. 보통 이걸 좀 어렵게 이제 함수식을 표현할 때 자 이것을 종속변수라고 하고 이런 것들을 독립변수라고 한다 그러면서 종속변수는 다른 변수의 영향을 받는 변수이고 독립변수는 다른 변수의 영향을 주는 변수이다 이렇게 막 어렵게 표현하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독립변수, 중소변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요량을 결정하는 요인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머릿속에 인식만 하시면 돼요. 시험 포인트는 그것이니까.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수요량의 결정 요인이 여러 가지 많이 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수요량을 결정하는 요인들이다. 이 정도의 의미만 확인하시면 되거든요. 자, 이것이 이제 수요 함수의 의미인데 그러면 수요량을 결정하는 요인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수요 결정 요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가 뭐냐면 가격. 그래서 일단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를 분석해서 표현한 것을 갖다가 수요법칙 그래요. 이걸 다른 말로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라는 의미에서 이것을 가격효과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이게 좀 어려운 표현이니까 나도 그냥 수요법칙 즉 가격이 변했을 때 수요량이 어떻게 변하느냐 하는 것이 분석되는 것인데 자, 첫 번째 그러면 가격이 상승하면 비싸니까 수요량은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증가한다. 즉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 관계에 있다.
반비례 관계에 있다. 다른 말로 역의 관계에 있다. 이것이 수요 법칙이에요.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감소하고 하락하면 수요량이 증가한다. 이게 수요 법칙. 자, 그러면 야, 왜 그러면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감소하고 하락하면 수요량이 증가하냐? 왜 그러냐? 야, 이 바보야, 비싸니까 안 사고 싸니까 사지.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 꼭 그렇지만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자, 어떤 재화가 꼭 필요한 재화다. 자, 이 옷이 아주 필요한 재화 맞잖아요. 입고 다녀야 되니까. 그러면 이 옷의 가격이 상승한다고 해서 이것을 소비가 주냐? 꼭 그렇지는 않잖아요. 꼭 필요한 옷이니까 입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수요량이 준다고 하냐? 하는 것이 설명돼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이제 설명하는 것이 바로 밑에 8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 이 수요 법칙은 그래서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의 합으로서 수요 법칙을 설명할 수가 있다. 즉, 왜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증가하고 왜 가격 상승 수요량이 감소하냐는 것은 바로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의 합으로 설명할 수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인데 그 원리를 지금부터 이제 확인해 보셔요. 자, 먼저 대체 효과는 이건 나중에 대체제 관계도 다 설명되기 때문에 정확한 개념을 확인해야 되는데, 자, 대체 관계에 있다는 것의 의미를 보세요. 서로 대체 관계에 있다는 것은 다르게 좀 표현하면, 좀 어렵게 표현하면 서로 경쟁 관계에 있다 그러거든요. 이 말은 자, 서로 대체, 예를 들어서 자, 요 두 재화가 있다. 빨간 분필, 노란 분필이 있다. 그러면 자, 빨간 분필도 노란 분필도 어때요? 똑같은 분필로서는 큰 차이가 없어. 효용이나 기타 여러 가지 측면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서로 대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없으면 이걸로 대체할 수 있고 또 이것이 없으면 이걸로 대체할 수 있고 이것이 서로 대체제 관계에 있다 그래요. 응? 서로 대체할 수 있어. 이것이 여차하면 이걸로 대체할 수 있으니까.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어떤 재화 가격이 상승했어요. 그럼 그 재화의 소비가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 이게 꼭 필요한 재화이면 가격이 상승해서 수요량이 감소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왜 감소할 수 있다고 하느냐? 이것이 가격이 상승하면 비싼 이걸 안 쓰고 이걸 대체할 수 있는 노란 것의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대체 효과예요. 그래서 두 재화가 서로 대체 관계에 있을 때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그 재화의 소비는 줄고 대체 관계는 다른 재화의 소비가 증가한다. 이걸 이름해서 대체 효과라 그래요. 그리고 이 대체 효과 때문에 이것이 상승하면 이것의 소비는 주는 거예요. 왜? 이걸 대신해서 딴 거 쓸 수가 있는 것이니까. 대체 쓸 수가 있는 것이니까 이것이 바로 대체 효과다. 그래서 이 대체 효과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어떤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그 재화의 소비는 어떻게 되고? 줄고 대체 관계는 다른 재화의 수요가 증가한다. 이게 대체 효과이고 이 대체 효과 때문에 이곳의 가격이 상승하면 이곳의 수요가 감소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두 번째 소득 효과는 뭐냐? 자, 소득 효과는 일반적으로 소득이 증가하면 어때요? 구매력이 커지니까 수요량이 증가. 소득이 감소하면 수요량이 감소 그래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자, 가격이 상승하면 상대적으로 비싸니까 상대적으로 실질 소득은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하죠? 그러니까 가격이 상승하면 상대적으로 실질 소득이 감소한 효과를 발생하면서 수요량이 감소하는 것이고 가격이 하락하면 상대적으로 실질 소득이 증가한 효과를 발생하면서 수요량이 증가한다. 이것이 소득 효과이고 이렇게 해서 이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의 합으로서 가격과 수요량의 반비라는 수요 법칙을 설명할 수가 있다. 이걸 이제 보완해 설명하는 것이거든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자, 수요 법칙은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감소하고 하락하면 수요량이 증가한다. 즉,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것이 수요 법칙인데 그 이유가 왜냐? 그 이유는 바로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 합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자, 대체 효과는 어떤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그 재화의 소비는 줄고 대체 관계는 다른 재화의 수요가 증가하고 어떤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면 그 재화의 소비가 증가하면서 대체 관계는 다른 재화의 소비가 감소한다. 이것이 대체 효과이고 소득 효과는 가격이 상승하면 실질 소득은 감소한 효과를 발생하면서 수요량이 감소하는 것이고 가격이 하락하면 실질 소득이 증가한 효과를 발생하면서 수요량이 증가한다. 이것이 소득 효과이고 이렇게 해서 이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의 합으로서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하는 수요 법칙을 설명할 수가 있다. 자, 이렇게 설명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걸 다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 관계에 있더라. 비싸면 안 사고 싸면 사더라. 거기까지 딱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수요법칙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가격과 수요량의 반비례한 수요법칙을 설명했는데 이 수요법칙을 갖다가 이제 그래프로 한번 그려봐요. 사실 이 경제이론이 원리만 이해하면 별거 아닌데 이거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는 뭐냐면 이 그래프 때문에 그래요. 이게 그래프의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두세 문제는 자동으로 딱 맞추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그래프의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될 텐데 자, 지금부터 잠깐 설명드려봐요.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가 반비례 관계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반비례 관계에 있어서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를 측정해 봤더니 이렇게 측정됐다. 자, 가격이 이제 단위가 원이라고 한다면 가격이 100원일 때 수요량은 1000개였고 가격이 200원이면 수요량은 800개, 가격이 300원이면 수요량은 600개, 400원이면 400개, 500원이면 200개가 됐더라. 그러면 내용을 보니까 가격이 싸니까 수요량은 많았었고 가격이 점점 늘어나니까 수요량은 점점 감소했네요. 그죠? 이게 가격과 수요량의 반비례한 관계를 측정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값에 근거해서 이제 이걸 가지고 수요곡선 한번 그려보자. 수요곡선. 자, 그러면 수요곡선을 그려보는데 자, 그래프의 틀이 이렇게 나왔는데 원래 그 그래프의 틀은 이렇게 생기질 않았었고 이렇게 생겼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수학에서 보면 이제 얘들 수학에서 보면 이것이 Y축, 이것이 X축. 그리고 Y축의 값과 X축의 값이 만나는 점이 원점이 되면서 Y축의 값도 0이고 X축의 값도 0이었고. 그리고 이제 이걸 중심으로 해서 위로 갈수록 플러스로 커지는 것이고 밑으로 갈수록 마이너스로 커지는 것이고. 수량도 마찬가지. X축도 마찬가지. 오른쪽으로 갈수록 플러스로 커지고 왼쪽으로 갈수록 마이너스로 커지고요. 그래서 그 Y축의 값과 X축의 값의 관계를 그래프에 표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그래프상에서 요 점의 의미는 Y축의 값이 마이너스 이만큼일 때 X축의 값이 이만큼의 값을 갖는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응? 그러면 요 점의 의미는 뭡니까? Y축의 값이 마이너스 이만큼일 때 마이너스 쪽이니까 X축의 값은 플러스구나. 플러스 이만큼을 의미한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건 여러분 좀 어렵긴 하지만 원리를 이해하는 차원에서 설명드리는 것이니까 원리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이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Y축의 값이 가격으로 났어요. 가격. 그리고 X축의 값을 수요 법칙에서는 수요량이고 공급 법칙에서는 공급량, 수량으로 놨어요. 그래서 가격과 그 수량, 수요 법칙은 수요량이죠. 수요량과의 관계를 이 그래프에다 표시하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참 가격이 현실의 시장에서 보면 가격이 100원에서 200원 아니면 200원에서 300원 아니면 1000원에서 2000원, 만원에서 2만원, 1억에서 2억 이렇게는 변해도 현실 시장에서 마이너스 100원에서 마이너스 200원 이건 어때요? 나타나요? 안 나타나? 안 나타나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값은 현실 시장에서는 없으니까 굳이 여기다 이걸 표시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만큼을 똑 떼어낸 거예요. 마찬가지 수요량도 100개에서 200개, 1000개에서 2000개, 10,000개에서 20,000개 이렇게는 변해도 마이너스 100개에서 마이너스 200개는 수학으로 나타나도 현실 시장에서는 마이너스 100개라는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표시할 필요가 없으니까 떼어내고 다 떼어냈더니 이것만 남았네. 그래서 이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를 이 그래프에다 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휴대폰을 보면 스마트폰을 보면 화면을 크게 하려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이걸 이렇게 키우면 되죠. 이걸 쭉 키웠더니 이렇게 커진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키워서 이렇게 놨을 때 이 측정 결과에 따라서 좌표를 찍으시면 돼요. 그러면 가격이 100원, 200원, 300원 찍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가격이 100원, 100원, 200원, 300원, 400원. 그 다음에 이걸 좀 옮겨서 500원 해놓고 이게 가격이 되겠네요. 수유량도 마찬가지 200개, 400개, 600개, 800개, 1000개. 그렇죠? 좀 옮겨 놓을까요? 이것이 200개, 400개, 600개. 측정 결과가 이러니까 그래서 이거에 맞춰서 800개, 1000개. 그러면 이게 1000개, 이게 800개 하면 되지 왜 그러냐 그랬던데 뭘수록 어때요? 수치가 커지는 것이니까 200, 400, 600개 나와야 되겠지. 자, 그러면 이제 이 측정 결과에 맞춰서 이 그래프상에 좌표를 찍었을 때 그러면 이 측정 결과에 맞춰서 그래프상에 한번 그 결과를 한번 표시해 보자.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가격이 어때요? 100원일 때 수유량은 몇 개? 1000개. 그러면 그래프다 찍어 보니까 가격이 100원일 때 수유량은 몇 개다? 1000개. 그러면 어디다 찍어야 되겠어요? 아무데나 푹 찍으면 안 되고 바로 여기가 되겠지. 이 점의 의미는 가격이 얼마일 때? 100원일 때. 그죠? 이 선은 점선 이것은 선이 아니고 여러분 눈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눈길로 쭉 보시면 돼요. 그리고 수유량이 몇 개다? 1000개. 가격이 200원이면 수유량이 몇 개? 800개. 그러면 2점이 되는 것이고 가격이 300원이면 수유량은 몇 개? 600개. 그러면 2점이 되는 것이고 가격이 400원이면 수유량이 400개. 그럼 2점이 되는 것이고 가격이 500원이면 수유량은 200개 해서 요 점이 되는 것이네요. 근데 이렇게 해서 점을 찍어봤더니 점이 띄엄띄엄 찍혔잖아요. 자, 이걸 연결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100원이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수요량은 200개씩 감소했네. 그러면 10원이 상승하면 같은 비율이면 10원이 상승하면 20개씩 감소하겠네요. 같은 비율로 본다면. 그러면 여기도 그래프에서 보니까 가격이 110원이면 수요량은 몇 개가 돼요? 1000개에서 20개 감소한 980개가 돼야 되겠지. 그죠? 그러면 가격이 110원이면 수요량은 980개. 그러면 2점이 되어버리네. 120원이면 수요량은 960개. 2점이 되는 것이고 130원이면 940개. 140원, 150원, 160원, 170원, 180원, 190원, 200원, 210원, 220원 이렇게 쭉쭉 찍어야 되겠지. 자, 선은 뭐의 집합? 점의 집합이잖아요. 그래서 그 점들을 그대로 연결하니까 뭐가 되는 것이고 선이 되는 것이고 그 선의 모양이 이렇게 그려지더라. 이것이 이제 수요 법칙, 가격과 수요량의 반변한 수요 법칙을 그래프다 그대로 표시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수요 곡선인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나중에 보면 자기 마음대로 여기다가 수요량 써놓고 여기다가 가격 써놓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상태가 안 좋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것은 경제학자들의 약속이기 때문에 서로 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걸 자기 마음대로 바꾸면 안 돼. 항상 종축이 가격, 횡측은 수량, 수요 법칙에서는 수요량이고 공급 법칙에서는 공급량이고 그리고 수요공급이 같이 이루어지면 수요 공급량 또는 거래량 또는 균형 거래량 이렇게 수량으로 표시되어 맞거든요. 그래서 횡축은 수량 그리고 종축은 가격을 의미한다. 해서 이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그래프로 표시했더니 그래프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 자, 그럼 보니까 그래프의 모양을 보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어때요? 점점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름해서 뭐라고 하냐면 그래프의 모양이 우하향의 모양이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 곡선의 모양은 이렇게 우하향의 모양이 된다. 이것이 수요 법칙을 그래프로 그린 수요 곡선이거든요. 그것이 여러분들 교재는 84페이지 그래프에 있는 내용 그대로 갖다가 옮겨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좀 더 쉽게 풀어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핵심은 보세요. 가격이 비싸면 수요량은 어떻고? 적고 가격이 낮아지니까 수요량은 더 많아진다. 오른쪽에 가서 수요량은 커지는 것이니까 또 거꾸로 가격이 낮으면 수요량은 많고 가격이 높아지면 수요량은 적어진다. 해서 가격과 수요량이 서로 반비례하기 때문에 수요 곡선의 모양은 우하향의 모양이 된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지금까지 배운 수요 법칙과 수요 곡선인데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수요 법칙, 수요 곡선을 확인했는데 문제는
처음에 수요함수에서 보니까 수요량을 결정하는 요인이 어때요? 가격만 있었나요?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럼 가격 이외에 다른 요인에 있어도 얼마든지 수요량이 변할 수가 있더라. 그러니까 가격은 전혀 변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격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 인구가 변하고 소득이 변하고 아니면 소비자 선호도, 기호도가 변하고 또 관련재, 대체재나 보완재라고 이것을 관련재라고 하는데 이런 재화들의 가격이 변하면 당해의 재화의 수요가 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자, 이런 경우에 가격은 멀쩡한데 가격 이외에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 수요량이 변할 수 있더라. 한번 볼까요? 자, 어떤 재화, 이 옷의 가격은 전혀 변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옷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이 옷을 갖다가 필요한 사람의 소득이 향상되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때요? 수요량이 똑같은 가격인데도 불구하고 수요량이 증가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가격 이외에 다른 요인에서도 얼마든지 수요량이 변할 수 있고, 자,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 그래프상에서는 또 어떻게 표시되는가 하는 걸 살펴보자. 자, 그러면 가격이 300원일 때 수요량 600개였었어요. 근데 자, 가격은 전혀 변화가 없는데 소비자들의 인구가 늘어나고 소득이 향상되고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수요량이 600개였던 것이 800개로 증가했다. 그러면 그 상황이 그래프상에서는 어떻게 표시되는가를 보자. 자, 300원일 때 600개였으면 2점이잖아요. 근데 300원인데도 불구하고 인구가 증가하고 소득이 증가하면서 수요량이 800개로 증가했다. 그러면 2점이 되잖아. 2점. 800개면 여기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가격인데도 불구하고 수요량이 800개가 되다 보니까 2점이었던 것이 2점으로 이동하더라. 그렇잖아요. 그러면 자, 300원일 때 이만큼 증가했으면 그럼 200원일 때는 800개 했던 것이 같은 비로 증가하면 1000개로 증가하겠네. 그렇잖아요. 또 400원일 때는 400개 했던 것이 같은 비로 증가하면 600개로 증가하겠네. 이런 식으로 해서 증가하다 보니까 수요 구선 자체가 어떻게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더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일한 가격인데도 불구하고 가격 이외에 다른 요인에서 수요량이 증가하면 수요선 자체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더라 하는 것이고, 반대로 자, 가격이 300원 대 수요량이 600개 했던 것이 인구가 감소하고 소득도 감소하고 소비자의 선호도가 줄면서 수요량이 400개로 줄었다. 그럼 이 점이 2점이 돼버리네. 그렇잖아요. 이제 똑같은 가격에서 수요량 600개 했던 것이 선호도가 줄고 인구가 줄고 소득이 줄면서 수요량이 400개로 감소했으면 2점 했던 것이 2점이 돼버리네. 그러면 다른 가격에서도 같은 비율로 변화받겠지. 그럼 2분할 때는 800개 했던 것이 600개로 감소하고 100원일 때는 1000개 했던 것이 800개로 감소하고 또 400원일 때는 400개 했던 것이 200개로 감소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수요 곡선이 이렇게 왼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더라. 자,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럼 이걸 정리해보면 여러 가지 수요 결정 요인 중에서 나머지 일정하다고 전제하고 가격이 변하면서 수요량이 변하는 경우에는 수요 구선상에서 점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비싸면 수요량은 감소하고 가격이 낮으면 수요량은 증가하면서 가격이 변하면서 수요량이 변하는 경우에는 수요 곡선상에서 점이 이동하는 것인데 이것을 이름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수요량의 변화 그래요. 반대로 동일한 가격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거꾸로요. 이제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아까 처음에는 이거 나머지 일자하고 가격이 변하면서 수요량이 변하는 경우는 그래프상에서 수요 곡선상에서 점이 이동하는데 이것을 수요량의 변화라고 했고, 반대로 거꾸로 이제 가격은 멀쩡해요. 가만히 있어 해놓고 가격 이외에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 수요량이 변하면 수요 곡선 자체가 이렇게 오른쪽이나 왼쪽, 똑같은 가격에서 수요량이 증가하면 오른쪽 이동하고 똑같은 가격에서 수요량이 감소하면 왼쪽 이동하면서 수요 곡선 자체가 이렇게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이동하거든요. 자, 이것을 이름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수요의 변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차이는 뭐냐면 그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건 똑같아요. 수요량을 늘렸다 줄였다 증가 변화시키는 건 똑같은데 뭐냐면 그 원인이
가격에 의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경우에는 수요 곡선상에서 점이 이동하고 이것을 이름에서 뭐라고 하고 수요량의 변화라고 하고, 반대로 가격 이외에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 수요량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면 수요 곡선 자체가 이렇게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이동하는데 이것을 이름해서 수요의 변화라고 한다. 그럼 이제 핵심은 수요량의 변화는 뭐밖에 없고 가격 하나. 근데 수요의 변화 위는 가격 다른 요인들이 많이 있더라. 그래서 이제 어느 경우 수요가 증가하고, 즉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하고 어느 경우 수요가 감소하냐, 즉 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냐, 이걸 이제 분석하는 것이 포인트예요. 실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하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헷갈리는 경우가 뭐냐면, 저 수요량이 변화한다는 말은 많이 하거든요. 근데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원인들이 뭐냐? 수요량의 변화가 다 똑같다. 이게 수요의 변화가 됐건 수요량의 변화가 됐건 당의 재화의 수요량이 늘었다 늘었다 줄었다는 건 똑같은데, 그 원인이 가격에 의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경우를 수요량의 변화라고 하고, 가격 이외에 다른 요인에 의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것을 수요의 변화라고 한다 하는 것이 포인트이고, 그리고 수요의 변화의 경우에 수요가 증가하면 동일 가격에서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하고 수요가 감소하면 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한다. 이게 포인트가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설명으로 보면 수요량의 변화 요인은 가격 하나밖에 없는데 수요의 변화 요인은 가격 이외에 여러 가지 요인이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핵심 포인트는 어느 경우 수요가 증가하고 어느 경우 수요가 감소하느냐 하는 것을 분석하는 것이 포인트거든요. 그것이 이제 여러분들 자 85페이지 내용 위에 있는 것은 수요량의 변화를 설명한 것이고, 밑에 있는 경우는 수요의 변화, 수요곡선 자체 이동이죠. 이걸 설명한 내용이고, 지금 다 설명된 것이니까 참고로 보시면 되고, 이제 문제는 그러면 86페이지 어느 경우 가격 외 다른 요인에서 어느 경우 수요가 증가해서 수요곡선 우측 이동하고 어느 경우 수요 감소해서 수요곡선 좌측 이동하는가, 이걸 지금부터 이제 분석해 보자. 자, 이걸 분석할 텐데 잠깐 이제 보세요. 자, 이거 이외에 나머지 요인들은 여러분들 설명하면 금방 확인되셔요. 한번 볼까요? 통상 인구가 증가하면 수요가 어떻게 되고? 증가. 그렇죠?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아지면 수요가 증가. 매수자 수가 많아지면 수요가 증가.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크게 중요한 거 아니고 포인트만 잡으면 되고, 조금 헷갈리는 것이 바로 요 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 자, 이것만 헷갈리지 않게 잘 정리하시면 돼요. 자, 먼저 밑에부터 올라가게. 밑에가 좀 쉬우니까 위로 가서 어려워지니까. 자, 소득 수준. 일반적으로는 소득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증가하고, 그죠? 소득이 감소하면 수요량은 감소하는 건 맞는데 조금 이제 조건에 따라 달라지세요. 보시면 정상제는 일반적인 재화를 의미하는 것이고, 우등제와 열등제, 우등제와 열등제. 그럼 예를 들어서 소고기하고 이것도 미국산 말고 한우 소고기하고 돼지고기를 보면 어느 게 우등제? 자기가 많이 먹는 걸 우등제라고 하지 말고 일반적으로 한우가 우등제, 돼지고기 열등제 그러잖아요. 통상은. 자, 그러면 우등제나 정상제인 경우에는 소득 수준이 증가하면 어때요? 수요량은 증가, 감소? 증가. 그렇죠? 반대로 우등제나 정상제 소득이 감소하면 구매력이 떨어지니까 수요량도 감소. 그래요.
일반적인 경우고. 근데 열등제는 좀 상황이 달라요. 자, 그러면 자, 일반적으로 소득이 여의치 않을 때는 소고기보다는 돼지고기 수요가 많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소득이 증가했어요. 그러면 소득이 열등제네. 그럼 소득이 증가하면 갑자기 돼지고기에서 냄새 나잖아요. 안 나던 냄새가.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입맛이 높아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소득이 증가하면 열등제 소비가 어떻게 되고? 감소해버려요. 왜? 돼지고기 냄새 난다니까? 그래서 수요가 감소하고 반대로 소득이 감소하면 무슨 냄새가 난다고 그래? 맛만 좋구만. 그러면서 오히려 열등제 수요가 증가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열등제는 소득과 수요량이 반비례한다. 이것만 조심하시면 돼. 이게 우등제나 정상제는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량이 증가하고 소득이 감소하면 수요량이 감소하지만 열등제는 반대로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량은 감소하고 소득이 감소하면 수요량은 증가하는 것이거든요. 이것만 조심해서 체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자율 이렇게 확인하세요. 이자율은 자 보통 이자율은 돈의 사용료 금리인데 이자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여유자금이 부족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부족하니까 투자가 위축이 되면서 수요도 감소, 공급도 감소. 반대로 이자율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여유자금이 풍부하다는 얘기고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수요도 증가, 공급도 증가. 그래요. 일반적인 재화는 그런데 이제 이걸 부동산에 한번 접목시켜 볼까요? 부동산에. 자, 그러면 부동산의 경우 자, 부동산의 경우는 이제 보통 수요가 투자 수요가 있고 소비 수요도 있고 그래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일단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쉽게. 자, 집을 하나 분양받으려고 해요. 소비 수요로서 투자도 될 수 있고. 그러면 집을 분양받으려고 하는데 자, 집을 분양받을 때는 보통 워낙에 집값이 비싸니까 대출을 끼고, 즉 말 그대로 융자 끼고 집을 사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러면 융자를 낄 때 이자가 비싸지면 그만큼 대출 받기가 부담이 크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주거비 부담이 커지거든. 따라서 수요가 오히려 어떻게 되고 감소하고 이자가 낮아지면 그만큼 대출 받기가 쉬워지니까 그만큼 수요도 증가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아주 쉽네.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금리가 하락하면 수요가 증가하고, 맞죠? 금리가 상승하면 수요는 감소한다. 또 바꿔 얘기하면 투자 수요의 경우에 자, 보통 이제 돈을 많이 갖고 있어요. 돈을 많이 갖고 있는데 자,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여유자금이 많은 상태에서 은행에 예금하냐 아니면 부동산 투자하냐를 놓고 볼 때 은행에 예금하려고 봤더니 이자가 아주 비싸요. 그럼 은행으로 예금해버리지. 그래서 은행으로 그냥 돈이 가면서 오히려 부동산 수요는 감소하는 거. 금리가 낮으면 그럼 은행에 예금해봤자 별거 아니잖아요. 그럼 돈이 어디로 흘러오고? 실물 경기인 부동산으로 흘러면서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는 것이거든요.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정리. 그래서 금리가 상승하면 투자 위축되면서 수요도 감소, 금리가 하락하면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수요도 증가. 거기까지 딱 정리하고, 그 다음에 소비자의 가격 예상. 자, 가격 예상이에요. 가격이 변했다고 하면 안 되고 가격 예상. 가격이 변했을 때는 수요구 수상이 점유이동이잖아요. 근데 이것은 가격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앞으로 가격이 오를 것인가 내릴 것인가를 예측하는 거예요. 따라서 앞으로 가격 상승이 예측됐어요. 앞으로 집값이 오를 것으로 예측돼요. 그럼 얼른 사는 게 좋아요? 오른 다음에 씩씩거리면 사는 게 좋아요? 지금 사는 게 좋잖아. 따라서 앞으로 가격 상승이 예상되면 당장은 수요가 어떻게 되고 증가하는 것이고, 앞으로 가격 하락이 예상되면 내리기 전에 내린 다음에 사야 되잖아. 맞죠? 그렇잖아. 앞으로 가격 하락이 예상되면 내린 다음에 사야 되기 때문에 당장 수요가 감소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딱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체재와 보완재가 포인트인데, 자, 두 재화가 서로 대체 관계가 있다. 이거 아니면 이걸로, 이거 아니면 이걸로 대체할 수 있다. 그랬을 때, 자, 이걸 빨간 분필을 갖다가 당에 재활해봤을 때, 이거 가격은 변화가 없는데, 아까 대체효과 그대로 연결하시면 돼. 이거 가격은 변화 없는데, 이걸 대체할 수 있는 노란 것의 가격이 상승하면, 그러면 노란 거 쓰는 사람들이 어때요? 비싸니까 안 사버리잖아. 그러면서 빨간 거 수요가
증가하겠네. 그래서 대체재, 자, 이게 빨간게 당해져 봐요. 이것의 수요가 증가냐 감소를 묻는데 이걸 대신할 수 있는 대체재 가격이 상승해버리면 그거 안 쓰면서 당해재화의 수요가 어떻게 되고 증가하는 것이고 반대로 대체재가 하락해버리면 이걸 써버리지. 그러면서 당해재가 쓰던 사람이 이걸 써버리니까 당해재의 수요가 감소해버리거든요. 그래서 대체재 가격이 하락하면 당해재화의 수요는 감소해. 대체재 쓰면서 당해재 수요가 감소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보완재. 보완재는 두 재화가 서로 같이 사용될 때 효용가치가 높아지는 재화를 보완재라 그래요. 말 그대로 보완관계에 있다. 가령 커피와 설탕, 자동차와 휘발유 이런 것이죠. 샤프심과 샤프 연필 같이 바늘과 실 같이 결합되어 연결될 때 효용가치가 높아지는 재화. 그럼 예를 들어서 자동차와 휘발유 한번 봐요. 자동차하고 휘발유 연료가 되죠. 그럼 이거 둘이 같이 활용될 때 효용가치가 높아지거든요. 그러면 자, 자동차의 수요가 증가냐 감소하냐를 묻는데 이거 가격은 변화 없는데 이것과 보완관계에는 휘발유 값이 올라갔다. 그러면 이거 재화의 가격은 변화, 자동차의 가격은 변화가 없는데 이거 보완관계에는 휘발유 값이 올라가 버리면 휘발유 소비가 감소하면서 당해재 소비도 감소하겠지. 그래서 보완재가 상승하면 그거 안 쓰면서 당해재 수요도 감소하는 것이고 보완재 가격이 하락하면 유고 소비가 증가하면서 같이 쓰는 자동차 수요도 증가한다. 이렇게 설명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설명해놨더니 어떤 분은 암기한다고 뭐 대증감, 보감증 이렇게 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응용할 때 또 틀려버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암기하지 말고 원리를 정확하게 확인해서 자꾸 훈련을 한번 해보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이걸 갖다가 이제 부동산 시장에 적용해서 부동산 시장에서 어느 경우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고 어느 경우 부동산 수요가 감소하냐 하는 것을 묻는 문제가 아주 출제가 많이 되는 거예요. 가령 좀 응용해서 보면 자 LTV 이게 대부 비율이거든요. 대출비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대출을 많이 해준다는 얘기잖아. 그럼 당연히 부동산 수요가 어떻게 되고 증가. 반대로 대출 비율이 낮아지면 대출 규제가 심하다는 얘기죠. 부동산 수요가 감소. 이런 식으로 이제 살짝 응용도 돼요. 응용되는 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하고 그 다음에 요약 정리하는 과정에서 응용되는 건 다 잘 정리하시면 되고 포인트는 이거 이렇게 해서 이걸 중심으로 해서 요런 것들 가격 이외에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증가, 감소하면 당해재 수요가 어떻게 변하느냐 하는 걸 분석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가격 이외 다른 요인에서 어느 경우 수요가 증가하고 어느 경우 수요가 감소하냐 하는 걸 분석하는 것이 가장 핵심인데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걸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자, 여기 보시면 자, 수요는 기간단위 파악되는 유리한 개념이고 의도만 있다는 의미에서 사전적 개념이고 의도와 더불어서 구매력이 있는 유효 수요다. 그리고 수요량을 결정하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하는 것을 함수식으로 나타내는 것이 수요법칙, 수요 함수고 그 다양한 수요 결정 요인 중에서 다른 요인들은 전혀 변화가 없다라고 전제하고 가격이 변하면서 수요량이 어떻게 변하냐 하는 것이 수요법칙인데 가격과 수요량은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는데 이 반비례 관계는 당연히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로서 설명할 수가 있었다. 이게 포인트이고 그리고 가격과 수요량의 반비례 관계인데 이 반비례 관계를 그래프로 이런 것이 수요곡선인데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하다 보니까 수요곡선의 모양은 이렇게 우하향의 형태가 되더라. 이게 수요법칙 수요곡선이고 그리고 이제 연결하기를 가격이 변함에 따라 수요량이 변하는 경우는 수요곡선상에서 점이 이동하는 것이고 이것을 수요량의 변화 그러고 가격 이외, 가격은 멀쩡한데 동일한 가격에서 가격 이외에 다른 요인에서 수요량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면 수요곡선 자체가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이동하는데 이것을 이르면서 수요의 변화라고 한다.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수요가 증가한 것이고 왼쪽으로 이동하면 수요가 감소한 것인데 이제 실제 시장에서 어느 경우 수요가 증가하고 어느 경우 수요가 감소하냐 하는 것을 분석하는 것이 포인트죠. 이것이 이제 86페이지 설명을 쭉 설명한 것이고, 이거 이제 총 정리해 놓은 것이 87페이지 위에 기타 수요인과 수요 증가인과 수요 감소인 쭉 연결해서 한 번씩 읽어보시면서 확인하시면 돼. 핵심적인 포인트들이니까 잘 정리해 두시고, 근데 마지막으로 밑에 보니까 개별 수요와 시장 수요 그랬는데, 자, 이것은 간단하게 의미만 하긴. 자, 시장에는 소비자 수가 무수히 많아요. 그랬을 때 그 소비자 한 사람의 수요를 개별 수요라고 하고,
이걸 전부 합해 놓은 것을 시장 수요 그래요. 자, 그랬을 때 그래프 밑에 보니까 자, 87페이지 하단에 밑에 그래프 보니까 개인 A의 경우에 가격이 200원이면 A는 수요량이 몇 개? 2개이고 100원이면 3개였네요. 반대로 개인 B는 가격이 200원이면 수요량이 3개, 가격이 100원이면 수요량은 4개였네. 그러면 시장에 소비자가 2명만 있다고 했을 때 그럼 시장 전체는 이거 합하면 되잖아. 그랬을 때 그럼 시장 전체에서는 가격이 200원이면 수요량이 몇 개예요? A 2개, B 3개 합해서 5개가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가격이 100원이면 A는 3개, B는 4개 합해서 7개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개별 소비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수요를 개별 수요라고 하고 이걸 수평적으로 전부 합한 것을 시장 수요라고 하되, 핵심은 보통 시장 전체 수요의 경우에는 개별 수요에 비해서 내가 안 사면 다른 사람 쓸 수 있으니까 그만큼 수요가 더 탄력적이어서 기울기는 더 완만해진다. 이게 포인트예요. 근데 이제 탄력적이어서 완만해진다는 것은 탄력성의 개념을 아직 안 배웠으니까 그냥 논점만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썩 중요한 거 아니야.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개별 소비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수요를 개별 수요라고 하고 이걸 전부 합한 것을 수평적으로 합한 것을 시장 수요라고 하고, 근데 개별 수요에 비해서 시장 수요가 더 탄력적이어서 기울기,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더 완만해진다. 그 정도만 딱 논점 잡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수요 이론의 흐름 쭉 설명드렸네요. 자, 잠시 휴식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